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이게 상식적으로 네. 그래도 한 5선 이상 했던 아니 뭐 5선 이런 거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란 정부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부역자잖아요. 구역자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체포방해에 있어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약간 대환장 파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1일형일 때는 공문이 뭐 평균 한 10개라고 치면 네. 숙박형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 교사 1인이 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보고하는 것도 있고요. 네. 교육청에다가 보고하는 것도 있고요. 네. 뭐 관련해서 가정통신문도 다 써야 되고요. 갔다 와서는 돈 얼마 남은 거 다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도 계산을 또 다 해야 되고요. 네. 또 뭐 장소 선정할 때는 뭐 여기는 이래서 좋다 그러고 저기는 저래서 안 좋다서 뭐 민원도 있고요. 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저께 9개 재보궐 지역의 공천 신청 현황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맞나 싶습니다. 이분 결국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른팔 청와대 넘버2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 청양 재보궐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그제 봤잖아요. 네.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나온 거.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에요. 판결문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체포방해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계엄 이후에 그 대통령실 컴퓨터 다 이제 포맷해 그 지시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하면 어떻게 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안 된다는 게 어떤 거야? 그러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출마하면 안 된다. 당선이 안 되냐? 당선은 모르는 아니, 거예요. 당선은 뭐 다음 문제고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이게 상식적으로 네. 그래도 한 5선 이상 했던 아니 뭐 5선 이런 거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란 정부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부역자잖아요. 구역자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체포방해에 있어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아, 어떻게 그러니까 전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사람이 지금 바로 이렇게 보궐에 나와서 어떻게 출마할 생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가 너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뭐 암묵적 우리 물 같은 정치에 이런 게 많죠. 그래요? 저희도 이제 김용 부원장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똑같은 논리로 비난을 했었고 민주당에서 이제 뭐 고심 끝에 결국 안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 들어도 뭐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개헌 반대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국민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1차적으로 불출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 같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아, 당의 부담을 안 주려고. 네. 만약에 출마를 꼭 하고 싶으면 출마를 하고 싶으면 이거 여기는 어차피 선대 때부터 해가지고 두 분 합쳐서 부자가 11선을 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욕심이 들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그래도 최소한 본인이 제가 볼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최소한 그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건 당에서 출마하라고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본인의 의사도 있었겠지만. 출마하라고 했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아, 그래요? 모르겠는데 당의 그런 요청은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마 당에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출마를 권유할 상황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것도 정리를 못 하는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출마하네 만에는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기 지역구의 공주부여 청양이잖아요. 저는 여기는 조금 지역민들께서 단호하게 좀 이 심판을 해줘야 된다. 아무리 그 인연이 있고 뭐 선대 때부터 11선을 한 어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좀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뭐 우리 신 기자도 잠깐 뭐 짚긴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당에서 요청한 건 설령 아닐지라도 만약에 이런 자리가 생겼으면 이 지역구가 생기면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을 여기 후보로 빨리 내세웠어야 그래야 이제 뭐 정진석 지금 이제 후보가 된 사람이 뭐 당연히 뭐 얘기를 하든 말든지 그건 좀 거절을 해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계속 후보군이 아예 없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비워두는 것 자체가 하라고 하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이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소돼서 재판받는 추경호 의원도 사실은 뭐 공천이 됐기 때문에 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정진석 실장을 하기에는 뭔가 하여튼 당의 기준이 좀 불명령하다라고 보겠죠. 아마 그럼 추경호 의원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죄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런 논리로 가면 또 이게 이미 후방선이 뚫려 있어가지고 정진석 실장아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추경호 그 의원부터는 사실은 이거 좀 나가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교통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실질적 저륜을 하지 못한 네, 네. 12.3과 결별하지 못한 보수 정당의 그 곤혹스러움과 난감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이거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호 뭐 그 의원도 예. 얘기했지만 이진수 정관통위원장도 사실 그 괴를 같이 해요. 민노개인과 이용 지금 하남에 나오신 분 예. 여기 거의 뭐 호위무사였잖아요. 예. 윤석열 김태규 울산에 지금 있는데 이분도 그렇죠? 이분 거기 그건 이제 솔직히 구별해서 얘기해야 돼요. 뭐 구별을 할 수- 윤 대통령 계엄 전에 거기 윤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던 사람도 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이냐? 이건 무리가 있죠. 네. 그럼 저도 내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봐보세요. 김태규 씨에 대해서 옆에 그 직을 맡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발언들이죠. 태도들이죠. 이 태도들을 봤을 때는 계엄 이후에 그렇죠. 계엄 예. 이후의 태도도 반성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본인의 아나무인적인 태도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분이 부위원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부위원장인데 이제 직대를 하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충북지사로 후보로 된 김영환 네. 이분의 발언이나 이분의 어떤 행적들도 윤석열 그 전 이제 그 정부에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윤곽근 변호사님이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진 거지 떨어뜨린 거는 아니고 네, 사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오늘 공관이 면접 보는 날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 지금 예정된 시간인데 아직 면접을 안 왔나 봐요. 현장에서. 네, 뭐 그래요. 지각인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사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나는 계엄을 만류했다라고 하지만 계엄 터지고 나서도 이제 본인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당이 뭐 전륜 선언 할 때까지 어쨌든 이분 계속 구치소에 면회가고 어쨌든 수사도 받고 있고 뭐 본인이 명시적으로 전륜 선언 같은 거 하지는 않은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네. 어제 뭐 그런 얘기는 했죠. 정치적인 관계는 윤석열과 정치적인 관계는 단절이 되었다. 다만 인간적인 뭐 전륜까지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냐 볼 때 왜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생각의 근본이 뭔가 나는 명예회복을 해야 하고 나는 계엄을 반대했는데 오해받는 거를 바로잡아야 하고 이것만 있느냐는 지점은 비판할 만해요. 네. 개인의 명예회복과 공직에 가서 역할하는 것은 같이 놓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법적인 처리를 앞두거나 받은 사람이 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회복을 해서 선거 나간다 이런 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차원으로 봐야 하는 거고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 볼 때 적어도 그 정부에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원인이 어떻게 되었건 대통령이 독단으로 했던 안 했건 내가 그것을 반대했던 안 했건 간에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일선에 안 나가는 겸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맞아요. 없으니까 지금 비난을 받는 거지. 네. 나는 윤하고 절연을 했고 안 했고 인간적으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왜 당신이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공주청양부에 아무런 인물이 없어서 집안 통틀어서 11선 한번 비례하셨으니까 10선이라고 치고 40년을 했는데 또
당신이 또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과연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 한 번 비례셨군요. 한번 비례했지. 네. 이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고 질책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책임이라는 게 내가 그 정부에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예. 당에서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하는데 그 비서실장을 하는 와중에 계엄이 터졌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네. 내가 거기서 그 정도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그렇잖아요. 이른바 패족을 스스로 다른 그쵸. 사람들은 다 나가도 네. 나는 직접적으로 이걸 반대 안 해서 했더라도 이것이 책임 정치라면 난 적어도 최소한 이번 재보궐은 건너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정리하는 수습하는 그러니까 이런 네.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자면 그렇고 당에서도 당요. 예, 당에서도 이런 후보들이 나올 땐 그거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안 됩니다라.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아니죠.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해당형이라고 말하는 네. 그런 웃으면서 구조예요,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해당형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해당 행위라고 할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내란 정부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통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 전력은 강요한 생각 없어요. 정진석이라는 정치인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 거를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어떤 비판, 단순히 내가 반대했다라는 그 당시에 그냥 그 입장만 견지한 채 국민님이 갖고 있는 전체의 내란에 대한 어떤 반성, 여기에 대해서 중진으로서 무슨 비판적인 입장을 냈나요? 아니잖아요. 장동윤 대표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윤호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뭘 명예를 회복해요? 당선되면 명예가 회복됩니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 인간적으로 윤석열이 이해될지 모르겠으나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판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오죽하면 점잖은 윤건호 의원이 그랬겠어요.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이 출마를 보고 단단히 미쳤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난 국민의힘에 좀 뼈 아픈 부분일 것 같은 게 민주당에서 어떤 좀 잘못된 공천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정진석도 공천 줬잖아, 이진숙도 저 공천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 할 말 없은 적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공천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올 초에 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주도했다고 하는 그 전륜 선언문 나올 때 그러고 나서 도대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뭐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천 결과야말로 그게 이제 정말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진숙 전 위원장 이제 결국은 이제 대구 달성 보궐에 등판하겠다 신청서 썼고요. 우리 네.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윤어게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윤석열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아예 내란 자체에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는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네. 얘기했던 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이제 청년 오디션 한번 봤었잖아요. 이혁재 씨 나오고 했던 거기서 이제 우승했던 분이 있어요. 김영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분입니다. 네. 전국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번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에 아직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그럼 광역의회의 비례대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네. 상위 순번에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대통령이 그 소풍 못 가는 이 상황 네. 아쉬워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아쉬운데. 네, 모두가 사실은 아쉬워하죠. 그건 아마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도 같은 생각들일 거예요. 예. 네, 근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고 그에 대한 이제 교육부 장관의 답, 최규진 교육부 장관의 답이 같이 나왔는데요. 네. 이거 혹시 영상이 지금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고 네. 오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는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다들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마지막 저 문장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좀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작독대 치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근데 그게 구더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아마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풍경이고 가까이서 보면 뭐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체험 학습이요. 네.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전쟁이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맞습니다. 이런 예전에는 소풍이었고요. 네. 지금은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하고 이게 1일형이 있고 숙박형이 있어요. 예. 1일형이 바로 소풍. 아하. 그리고 숙박형이 수련회, 수학여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교사들은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서 약간 대환장 파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니 대화장 파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네. 이 지금 상황 자체를 한 번만 보고 네. 갈게요. 실제로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게 이제 수학여행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그걸 가는 학교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2021년 초중고를 다 합해서 231곳이 231곳이 갔었는데 이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동안 못 갔던 것 같아요. 2023년에 600곳이 넘는 곳이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2026년에 다시 230곳으로 뚝 떨어졌어요. 한동안 좀 가다가 서울시에서 네.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든 게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환장 파티에 대한 네, 아니, 피드백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대환장 파티가 우선은 이제 출발부터인 거죠.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업체를 알아보는 거, 예약하는 거, 날짜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 데리고 가서 지도 관리 감독하는 거, 그리고 갔다 와서 예산 그 돈 남는 거 처리하는 거, 네. 그리고 보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이게 1일형일 때는 공문이 뭐 평균 한 10개라고 치면 네. 숙박형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 교사 1인이 다 하는 거예요. 공문이라는 게 어디로 나가는 보고해야 거예요? 되나? 네, 업체나 보고하는 이런 거예요. 위에다가요. 네, 그렇죠. 학교에다 보고하는 것도 있고요. 네. 교육청에다가 보고하는 것도 있고요. 네. 뭐 관련해서 가정통신문도 다 써야 되고요. 갔다 와서는 돈 얼마 남은 거 다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도 계산을 또 다 해야 되고요. 네. 또 뭐 장소 선정할 때는 뭐 여기는 이래서 좋다 그러고 저기는 저래서 안 좋다 해서 뭐 민원도 있고요. 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 소풍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성여행도 있었고 한데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 일을 많이는 안 했던 것 같고 네. 뭐 안전교육은 없었고 안전교육은 없었죠. 없었죠. 근데 이제 대신 그런 건 있잖아요. 과거에는 한 50명씩 한 반에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인원이 훨씬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곳으로 막 한꺼번에 네, 몰려가니까 네, 진짜 네.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컸는데 그거에 비하면 요즘은 한 반에 20명 정도잖아요. 그것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 있어요. 우선 장소, 예전에는 전 뒷산 계속 갔거든요. 6년 내내. 지금 장소부터가 멀어졌어요. 거의 차를 타고 이동을 소풍도? 합니다. 네, 1일형 체험도 타요. 그래요? 네, 저학년 정도는 뭐 가까운 데 간다고 해도요. 뭐 사실 2학년 애들도 다 차 타고 나가요. 네. 그러니까 범위가 우선 넓어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줄 세워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들었지만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활동을 했을 때 단체의 규율이라든가 뭔가 선생님의 약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게 어려워요. 그럼 또 혼내면 또 혼내고 우리 아이가 현장 체험 갔다 왔는데 기분이 상해 왔다. 그럼 또 기분이 상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또 강하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실에서도 네. 굉장히 통제가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흥분 상태로 밖에다 풀어놓은 거잖아요. 현장 체험 학습을. 네. 더 어렵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교사의 이런 말과 이런 훈육이 먹히냐?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건 사실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네요. 그러면 그것과 민원. 민원. 네, 내 말 한마디에 어떤 민원이 아니, 들어올지. 무슨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뭐 이런 거죠. 그 민원이라고 하면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뭐 교육관계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이 아이랑 다툰 거 있는데 알고 있냐?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선생님 아세요? 아세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선생님 아세요? 그러면 그때 뭐 머리가 하얘지고요. 막 땀이 막 쫙 나요. 몰라요 이러면 되죠. 아니죠.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 아니 내 애들끼리 싸우면 관심이 내가 어떻게 없나요? 알아요?
애들한테요? 아니 저희 아이한테 관심이 없나요? 아니 걔는 없어. 그렇다면 교육청으로 가요 저는. 아, 그럼 교육청으로 네. 가요? 교육청도 그렇지만 고소로 갑니다. 이제는 아동학대. 아 고소로 가요? 아, 그럼요. 뭘로 고소를 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고소죠. 네, 그렇죠. 아, 관심이 방임 방치, 없어서? 그럼요. 방임 방치. 우리 아이 정서적 건강에 또 이제 건강상에 어떤 해를 입혔다라는 되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고소가 꼭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선생님 고소 자체가 고통스럽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고소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그럼 그것도 있고 협박, 그러니까 이 있고 그 옆반 선생님이 이제 뭐 당했거나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상담한테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밀려오는 압박감이 압박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 그럼 우리도 네. 맞죠. 그 민원 들어오는 게 맞죠. 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선생님들은 다들 "헉, 나도 그랬었는데 이것도 다 민원이 될 수 아니, 있구나가 돼버리면 민원이 직접 와요? 아니면 어디 뭐 아유 직접도 오고요. 교관 관리자분들에게도 가고요. 국민신문고로도 가고요. 국민신문고. 네, 교육청으로도 가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 이제 전담팀이 꾸려졌어요. 상부 일원화가 지금 이제 문서상에. 네, 문서상에는 있고 네. 뭐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다고는 하는데 체감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 체험 학습이 진짜 민원과 업무와 고소 고발이 요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정말 몇 건 없는데 그걸 너무 부풀려서 혹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런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믿기지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한 학교라고 치면 소풍 한번 갔다 오면 막 5건 10건 이렇게 막 나와요? 우선 고소가 5건 10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고소는 아니고 민원은 당연히 민원. 당연히 아, 그래요? 들어와요. 아침부터 교무실로 전화 와요. 비 오는데 왜 가냐? 미세먼지 많은데 왜 가냐? 아하. 미세먼지 야 혼자 맞냐?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체험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업무, 민원, 고소 이게 총 집합. 그러니까 대환장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1년 동안에 전날 잠이 안 올 때가 첫날 그 긴장감과 이제 설렘으로 두 번째가 현장 체험 학습 가기 전날. 걱정이 그래요? 가는 그럼요. 잠이 안 와요. 내일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그리고 이게 저희 반 아이가 다 이제 고루고루 말을 잘 듣는 건 아니고 개 중에는 조금 어려운 아이도 있고 좀 이제 몸이 불편한 아이도 있을 있고 수 있죠. 특수 아이도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이제 밖에서 선생님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와 많은 걸 웃음으로, 담고 있는 웃음으로 미소네요. 대신하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대통령님께서 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장독대 안에 구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님 발언이 구더기에 좀 집중이 돼서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교육부 장관님이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현장의 문제를 모르고 계신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게 발언을 더 열받는 포인트였던 네, 거예요. 그게 정말 열이 받는 것도 받았지만 좌절감 이럴 수가. 우리의 수장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그리고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해 이야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네. 왜 저기서 한마디를 말씀을 못 하시고 저거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계신가? 거기서 좌절감이 더 컸어요. 아니, 대통령이 말하는데 그 앞에서 아닙니다. 이 소리 잘 안 나오죠. 그런가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죠. 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뭐 요 정도라도. 아니 근데 요즘에 저런 업무 보고 같은 거 할 때 네. 문제 있는 거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그렇게 안 듣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안 하시고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진짜 이 문제 확실히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추가 질문에도 답할 자신이 있었으면 아마 저렇게 얘기는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모든 이 교사 단체들이 다 성명을 낸 상태잖아요. 네. 전교조, 교총, 그다음 교사노조 등 연맹,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전 사고가 현장에서 발생을 했을 때 현장 네. 학습 중에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진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교원들이 갖고 있는 이 과중한 업무나 안전에 대한 이 위협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한꺼번에 논의해보자는 취지다라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공론화 시키자. 공론화 시키고 또 네. 대통령님도 뭐 면책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가장 바랬던 게 그 네. 지점이거든요. 네. 법적인 안정망. 그래서 좀 공론화 시켜서 제대로 좀 네, 이야기를 네, 네. 하고 싶고, 네 저희도 타운홀 미팅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이제 아이들도 제대로 사실 이런 소풍 가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좀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게 싸우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이에요? 나는 네. 아니 애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저 상급 학생이 막 계속해서 뭐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학교에서 막아줘야 되는 일이지만 둘이 같은 학년 같은 반 애들이 서로 감정상에서 싸웠어. 누가 이렇게 좀 더 때리고 누가 좀 더 맞았어. 있을 수 있잖아. 있죠. 그런 여러 감정을 우리가 가지면서 뭐 좌절, 슬픔, 분노, 뭐 환희, 뭐 이런 여러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배우면서 잘하는 게 그게 이제 성장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감정들 다 빼고 오로지 아름다운 마음과 기쁨 이런 것만 갖고 그냥 잘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잘못될 것 같은 걱정이 오히려 더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분명히 그러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좋은 네.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네.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셨을 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반- 많아요. 근데 한 20명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진상 학부모의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제 체감상 네. 늘 한두 명은 있었다. 한두 명이에요. 예, 그런데 반에 네. 15명에 20명 중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네. 이 여파가 장난이 아니고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을 한 번 넣으신 거, 뭐 상담을 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보통 1년 갑니다. 내 건으로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죠. 건마다 그냥 그렇죠, 걸고 그렇죠. 넘어져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거나 그만 오세요 이렇게는 못 하시는 그럼요, 거고. 안 되죠. 그런 제재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체험 학습도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예. 이 의사 결정을 교사분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해요. 맞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거 하나만 네. 더. 그 현장에 가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2022년인가요? 강원도 갔을 네. 때 그 학생이 현장학습 갔다가 이제 버스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같이 인솔했던 교사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어느 정도로 이제 와닿는 이슈인가요? 다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들도 만약에 그분이 음주를 했어. 뭐 아이들을 방임 방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백한 과실이 있어서 처분을 받으셨어.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죠. 그분이 오히려 잘못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분 판결을 이렇게 보면은 자주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판결 내용에 있어요. 자주? 그 몇 분의 몇 회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늘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앞을 간 중이었고 그리고 가끔씩 아이들 오나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일어난 건데 교사가 일을 위기에 처한 것에 선생님들은 정말 큰 충격이었고 그 네, 과정에서 내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건데 전혀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 그것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제 도와주거나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그 교사가 뭐 그렇다고 중대한 과실이 진짜로 있었던 것도 아마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정진석 전 실장의 출마 논란을 통해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세상은 잘못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고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갖추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과거의 구습에 매몰되어 명예 회복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진정으로 민생과 지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치권이 먼저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교육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풍조차 전쟁터가 되어버린 우리 교육 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고통은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낡은 법과 제도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화를 추진하는 교권 보호와 교육 안전망 구축은 바로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편하게 꿈꿀 수 있는 교실, 그것이 우리가 입법으로 만들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정치권의 염치 있는 행보와 교육 현장의 제도적 안정,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우리가 꿈꾸는 억강부약, 강자가 아닌 약자 편에서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길을 고민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교실의 눈물도 정치의 구습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채널 구독 및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